너희들이 몰라서 그랬지. 이걸 전혀 몰랐다가 뭐 그런가 보다 제목만 보면 알 수 있어. 근데 제목만 보고 구체적으로 알 수 없잖아. 에비던트가 없어요. 에비던트해지면서 이제 아우 미국이 진짜 유교 국가였네. 많이 좀 지금은 김이 빠졌지만 그래도 남아 있구나. 이게 그걸 청교도적인 것을 반영하는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안 맞는 거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강의 시작합시다. 71페이지. 제1절 유교적 혁명과 벤저민 프랭클린의 공자학습과 중국 연구. 데릭회의 펜실베니아 대표로서 미국 정신의 창조자 중의 한 사람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그의 인생 스토리가 곧 미국의 탄생 스토리이고 미국을 그 자신의 마음속에서 발견한 다음 이 마음속의 미국을 현실 세계 속에서 전체적으로 창건하는 것을 도운 점에서 미국인들의 마음과 정신 속에서 특별한 위치를 점한다. 그는 분명 미국에 살았던 사람들 중 가장 훌륭한 정신의 소유자였다. 그는 미국이 선택해야만 하는 노선에 명백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시간을 이 비전의 성취를 확실히 하는 데 쏟아부었다. 그의 사상과 비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기초를 놓는 데 도움을 주었다. 미국인들은 그가 미국의 형성기에 활쏘하고 열린 마음과 배움이 있고 관대했기 때문에 그에게 존경을 표한다. 미국의 형성기는 미국 역사에서 협회성, 미신, 황량한 신앙으로 두드러졌던 특별한 시기였다. 프랭클린의 미국 비전은 유럽 문명과 아주 다른 미국 문명을 중국의 유교 문명으로부터 그 긍정적 요소들을 끌어와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도덕적 품성도 유교적 덕성 개념에 따라 수신했다. 프랭클린은 유교적 혁명가의 전형이었던 것이다. 미국인들은 미국 문명의 형성 과정에서 프랭클린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다. 그 외에 어떤 인물도 미국 문명의 미래에 관한 그리고 미국 문명이 어떻게 유럽 문명을 탈피해 성장할지에 대한 그런 명백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지난 200년 동안 프랭클린의 이미지에 관한 학술 연구는 프랭클린의 유산이 미국 문화 안에서 판이하게 뚜렷한 자리를 점했고 또 사후에도 미국적 생활 양식을 형성하는데 프랭클린보다 더 현저한 역할을 한 국가 영웅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따라서 프랭클린은 우리가 미국의 성격을 이해하고 싶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인물인 것이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알려면 벤저민 프랭클린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미국 모르는 거야. 그냥 변두리에서 아무리 살고 있다 하더라도 모르는 거라고. 그런데 1923년 영국 비평가 로렌스는 9세기의 유럽에 대한 프랭클린의 태도를 이렇게 말했다. 프랭클린은 그의 지혜로 9세기의 분쇄가 장구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영국을 증오하고 유럽을 증오하고 유럽적 존재의 전체를 몽땅 증오했다. 그는 미국인이고 싶었다. 그러나 너는 내 본성과 의식 양식을 내 신발을 바꾸듯이 바꿀 수 없다. 그것은 점진적 탈피, 즉 허물벗기다. 세월이 흘러야 하고 내가 이것을 마칠 때까지 여러 세기가 경과해야 한다. 그의 부모의 지배로부터 아들이 탈출하는 것과 같다. 탈출은 하나의 파멸만이 아니다. 파열만이 아니다. 그것은 장구하고 반비밀스러운 과정이다. 영국, 유럽과 모든 유럽적인 것에 대한 프랭클린의 증오와 미국의 유럽 탈출 과정의 비밀스러움에 대한 로렌스의 지적은 그가 프랭클린에 대해 독하게 비판적일지라도 실로 예리하고 개발적이다. 9세기의 유럽에 대한 프랭클린의 증오는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곧바로 반유럽적 미국 예외주의의 뿌리를 말해주는 것이고 미국의 유럽 탈출 과정의 장구함과 비밀스러움은 중국 문화와 공자 철학에 대한 미국 국부들의 더 강렬한 애호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헬렌의 헤브라이적 문명 유산의 끈질김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애굽과 같이 험난한 미국의 유럽 탈출은 새로운 미국 문명의 건설만큼이나 장구한 과정일 수밖에 없었을지라도 비밀스러운 과정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영국과 유럽을 싸잡아 그리고 깡그리 증오하지 않았다.
그는 반대로 당시의 다른 국부들처럼 유럽의 계몽주의자들을 공공연하게 좋아했고 이들을 통해서 알게 된 공자와 중국 문화를 공공연하게 존승했기 때문이다. 중국 문화와 공자를 존숭하고 유럽의 친중국적 유교적 계몽주의를 지지한 프랭클린의 마음은 실로 열렬했다. 그는 1724년에서 26년 런던에 체류하며 중국 철학자 공자의 발췌 영역본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을 탐독하고 귀국해. 제목이 조금 달라요. 그 책은 표지는 저 73페이지 사진으로 나와 있죠. 구글에 다 떠 있어서 지금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옛날에 이거 하나 구하려면 막 대형 박물관을 다 뒤져야 사태였는데. 자.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을 탐독하고 귀국해 13개 덕목 리스트를 작성하고 자신을 수신했고 1738년에는 공자 경전 발췌문을 자기 소유의 주간신문 펜실베니아 가제트지에 연재했다. 또 그는 공자 철학을 중시하고 중국을 동경하던 흉과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을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를 2번이나 방문했다. 첫 번째 스코틀랜드 에든버러까지 찾아갔어요. 흉을 만나러, 흉과 그 동지들을 만나러. 얼마나 열렬했는지 알겠죠? 첫 번째 방문은 1759년이었고 두 번째 방문은 1771년이었다. 두 번째 방문길에는 흉의 에든버러 집에서 묵었다. 프랭클린은 흉과 케임스경 등 여러 스코틀랜드 학자들로부터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았고 이들과 정례적으로 서신을 주고받았다. 프랭클린은 식민지에서 온 이 친구를 이렇게 환대하고 그랬던 극진하게 대한 것은 이미 이 시점에는 미국이 독립국가로 나설 거라는 독립선을 하고 독립국가가 될 거라는 걸 휴먼은 알고 있었고 그 동지들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극진이 대접한 거야. 자. 프랭클린은 토마스 제퍼슨이 추종한 허친슨의 철학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프랭클린은 1766년 파리를 방문해 많은 프랑스 계몽 철학자들을 만났고 당시 파리에 체류하고 있던 아담 스미스와도 만나 교우했다. 프랭클린은 유럽 계몽 철학자들과의 교류와 그들 저서들의 독서로부터 공자와 공자 경전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알았고 나름대로 공자 경전과 중국 문화를 연구했다. 미국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중국 문명으로부터 긍정적 요소들을 모두 끌어와야 한다는 프랭클린의 판단은 유럽 문명과 다르고 또 대립적인 미국 문명 형성을 위한 그의 노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프랭클린은 다른 문명들에 대한 협소한 18세기 관념들 속에서 큰 비전을 꿈꾸며 그의 고향 보스턴 항구로 돌출된 부두를 훨씬 뛰어넘고 청교도의 전범들을 훌쩍 뛰어넘어 세계를 향해 눈을 크게 떴다. 프랭클린은 중국에 관해 읽는 것을 아주 좋아했고 또 그가 청년이라면 그 자신이 중국으로 갔을 것이다. 프랭클린의 서신교환 잡문들은 그가 평생에 걸쳐 서신교환과 잡문들은 그가 평생에 걸쳐 중국 문화에 친숙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프랭클린이 미국 최초의 인류 중국 애호가이기도 했다. 알프레드 알드리치의 평가는 과언이 아니었고 아니고 네 책하고 내 책이 다른 것 같다. 가은이가 살아났네? 어? 배가 좀 괜찮아? 배가 좀 나선? 자다가 일어나서 괜찮아? 그래. 뭐 이쁘니까 뭐 자다가 일어나도 이쁘네. 예, 프랭클린이 중국 현자, 공자의 찬미자였다는 그의 말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그리하여 프랭클린은 1724년 런던 방문을 기점으로 공자 숭배자가 되어 1727년부터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 그 자신의 덕성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그는 광범한 독자층을 거느린 자기 소유의 주간신문 펜실베니아 가제트에 1738년부터 2회에 걸쳐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에서 뽑은 발췌문을 원문 그대로 연재했다. 1749년 프랭클린은 한 편지에서 백성의 교화에서
지도층의 솔선수범적 역할의 효과를 중시하고 지도층을 먼저 도덕화하는 선군주, 후백성 순서의 도덕교육 방법을 칭송했다. 세상은 왕의 본보기대로 만들어진다는 등의 말이 있는데 동방의 유명한 개혁가 공자는 이 원리에 의해 행동했다. 공자는 자기 나라가 악덕과 의기양양한 온갖 사악함 속으로 침몰하는 것을 보았을 때 먼저 대인들에게 전념했고 그의 독트린에 입각해 그가 대인들을 얻어 덕성의 대의로 이끌자 백성들이 대중적으로 따랐다. 그리고 프랭클린은 자신이 매년 출판한 여기서 지금 개강자와의 대화서 공자가 그러죠. 당신이 바른 걸 한다면 백성이 어떻게 바르지 않겠는가.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유는 풀이다. 공자의 바람이 덕의 바람이 부르면 풀은 누울 수밖에 없고 굽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자는 일반 백성들을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개혁하려는 길을 간 게 아니라 통치자들을 깨닫게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아래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윗물을 먼저 맑게 하는데 통치자 교육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걸 대단히 중요한 교육 방법이라고 이렇게 지금 벤저민 프랭클린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프랭클린은 자신이 매년 출판한 푸어 리차드의 달력의 여백에다 공자의 정자정야 명제를 정직은 최선의 정치다 라는 서양 격언으로 번안해 생활표어로 내걸기도 하고 이를 자신의 정치적 좌우명으로 삼아 현실 정치에 투입하기도 했다. 또한 피레침의 발명가이기도 한 프랭클린은 중국과 관련된 산업 기술이자 예술가이기도 했다. 그는 중국의 비단 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비단 제조의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알고 있었다. 그는 중국의 비단 생산 역사를 공부하고 유럽의 모조품 비단 생산의 역사도 연구했다. 그리하여 프랭클린은 중국의 양잠 기술을 면밀하게 조사해 마침내 순백 비단을 생산하는 비밀을 알아내어 미국 양잠업자들에게 보급하기도 했다. 프랭클린은 오늘날의 중국학 수련가 이렇게 발명가이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피레침은 이 사람이 발명했죠. 뭐 여기서 우리는 공자와 관련해서만 보니까 중요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거 하나는 뒤에 내가 이건 말했는데 온도를 가져가요. 근데 온도를 차이나 거라고 생각해. 코리아 거라는 거 몰랐어요. 온돌 방식으로 해서 그 난방 시스템을 개량을 해요. 미국 걸. 그래서 미국의 난방 시스템 최대는 이제 벽난로잖아요. 뭐 그 벽난로 근처는 따뜻한데 좀 거기서 멀어질수록 창가로 가까이 갈수록 추워지잖아요. 그걸 이제 중국 걸 온돌이 보니까 중국 것이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그건 방바닥이 전체가 따뜻하잖아요. 어디에서나 창가에 있어도 따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개량을 하는. 근데 여기 것보다 더 좋게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온돌보다 모르겠어요. 근데 온돌은 오늘날은 어떻게 됐죠? 오늘날 우리 아파트는 모조리 온돌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 전기 밑에 바닥을 깔아갖고 또는 스팀이 지나가게 만들어서. 이건 이제 독일에서는 보덴하이중이라고 해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아파트에서는 쓰여져요. 싸구려 아파트는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소치알 보는 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중산층 이상이 사는 아파트는 이 보덴하이중 온돌이 돼 있어요. 온돌 기술을 가지고 한국 기술을 배우려고 서로 독일이 또 갔다가 조금 더 세련화 시킨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으면서 막 배우더라고. 중간에 내가 한번 그걸 번역해 준 적이 있었는데 서로 미국 건설업자와 독일 건설업자와 한국 건설업자 사이에 서로 배우려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유럽에도 영국 말고도 유럽에도 알려지고 미국에도 알려지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은 하인과 하녀들은 그들은 대단히 추운 방에서 잤거든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 뭐 온돌은 구경도 못 하는 거지.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사람만 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알고 싶어한 게 조선의 코리아의 온돌이니까 조선에서는 하인들도 온돌방에 잤는지 안 잤는지 그걸 이제 알아보고 물어보려고. 하인들도 잤지. 쇠죽 끓이는 데서 더 따뜻해서 잤지. 그리고 그
방문해서 어디가 하인방이냐 물어보고, 아니 내가 그걸 신문에서 봤어요. 물어보고 하인방도 다 온돌 장치가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놀래갖고 와, 이 온돌은 이게 하인과 주인의 구분이 없는 그런 거였구나 놀래가지고 자기들은 엄청나게 차별을 했는데 벽난로가 있는 방하고 없는 다락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추워 지지는 거지 잘못. 자. 프랭클린은 오늘날의 중국학 수준과 비교하더라도 손색 없는 중국 전문가였다. 그의 중국 문명 이해는 오늘날의 많은 중국학 전문가들의 수준을 능가했다. 그는 중국 문명의 정신적, 물질적 측면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면을 천착했다. 이것은 공자의 도덕 철학, 산업 생산물, 산업 기술, 농작물을 포괄했다. 그는 공자의 도덕 철학을 단순히 그 자신의 덕성을 향상시키는 데 쓴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신문, 편지, 논고, 동인활동, 자서전 등 온갖 방법을 통해서 도덕적 수신 방법과 그의 개인적 수신 체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하려고 노력했다. 1.1. 프랭클린의 유교적 수신과 공자 철학의 보급활동. 미국의 국가체제와 미국 문명의 형성기에 중국은 영국의 북미 식민지 주민들에게 낯선 나라가 아니었다. 중국에 관한 정보는 유럽에서만큼 미국 식민지에도 널리 확산되어 있었고 쉽사리 활용할 수 있었다. 18세기 말엽에는 모든 주요 중국 전문 서적들을 미국 도서관과 서점에서 구할 수 있었다. 공자 경전도 구하려면 구할 수 있었다. 앞서 시사했듯이 진지한 문헌 애호가였던 제임스 로건이 1733년 미국에서 최초로 개인 장서용으로 쿠플레, 인토르케타, 헤르트리 루지몽의 라틴어 경전 편역서, 중국 철학자 공자를 구할 정도였다. 필라델피아시에서 가장 부자이고 가장 훌륭한 정치가였던 로건은 프랭클린의 친구였다. 그러나 프랭클린은 로건이 중국 철학자 공자를 구한 시점보다 8년 먼저 중국 철학자 공자의 영역본,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을 런던에서 구해 읽었다. 이 영역본인데 엄격하게 보면서 발췌 영역본이에요. 얇은 책이야. 이건 대단히 두껍거든요. 이 원본은 프랑스어로 번역된 불어 번역본. 원본은 라틴어본인데 프랑스에서 이제 앞에 설명 부분 뭐 이렇게 도입 부분을 빼버리고 도입 부분에 이제 문제가 많아요. 그 인트라덕션이나 이런 것들은 그 돈을 대준 루이 14세를 예찬하는 그런 취지에서 루이 14세가 그 당시 하고 있었던 짓은 개신교도를 탄압하고 죽이는 거였거든요.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공자 경전도 왜곡시켜. 공호위단 사회 같은 공단을 그걸 음역해서 이제 발음대로 적어놓고 뜻을 말하기를 그들은 성리학을 대단히 싫어하면서도 그 구절은 성리학으로 번역해. 이단을 전공하는 것은 그 나쁜 거라고. 이단을 공격하라라고 번역해. 의도적인 오역을 통해서 루이 14세가 개신교도를 탄압하는 걸 정당화 시켜주고 그걸 뒷바라지 해주니까 헌사 루이 14세에게 이 번역본을 바친다라고 이제 데디카찌오라고 헌사를 그렇게 써놨는데 어떤 독일에서 그 책을 구해서 읽은 개신교 목사 중에 어떤 유명한 사람은 당시에는 유명했는가 봐. 그 왕에게 헌사한 그 라틴어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최악의 아부다. 그런 부분을 빼버리고 불어로 이제 공자 번역본 부분만 냈는데 또 그것도 발췌한 게 영국 번역본이 하니까 약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요. 뭐 엄청나게 뺀 거죠. 이것은 프랭클린이 런던에 가서 체류하게 된 1725년, 즉 18세 때였다. 우리나라 이제 대학교 1학년 정도 나이. 프랭클린의 중국 학습 노력. 독립 이전부터 중국 문명은 식민지의 미국 생활을 많이 풍요롭게 해주었다. 이주민들은 중국과 중국 상품을 잘 알고 있었다. 중국차는 대다수의 식민지 이주민들에게 대중적 음료였다. 1773년 12월 보스턴의 유명한 밤에
애국자들이 미국 중국 무역에 대한 영국의 통제에 항의하기 위해 중국 하문에서 온 중국차를 보스턴 앞바다에 내던져버린 보스턴 차 사건을 상기하면 중국차는 미국 독립혁명의 기폭제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 중국의 차는 중국에서만 생산했어요. 지금은 인도에서도 생산하는데 영국인들이 중국 차를 사들이면서 나라가 망할 정도로 운하가 빠져나가 가지고 그 중국 차를 가져다가 거기다 길러서 이제 나중에서 그걸 대체해 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차나무 갖다가 길르는데 한 10년 걸려요. 그다음에 차를 입을 따가지고 9번 정도를 찌고 말리고 숙성시키는데 그 기술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맛이 나오려면 중국에 진짜로 그 장인들을 잡아다가 노예처럼 잡아다가 갖다가 배우지 않는 한 많이 잡아가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질이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영국에서는 잘 안 팔리고 중국 차는 계속 더 잘 팔리고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계속 무역 적자가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규모로 매일 6번을 술이 아니라 차를 마시는 영국인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음식으로도 마시고 차담 사람 만나서 대화할 때도 마시고 이렇게 돼가지고 2번에 걸쳐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대사건을 일으키는 게 이 차예요. 이 차를 계속 수입을 해서 그 대금을 만들려면, 적자를 면하려면 돈을 다른 걸로 벌어들여야 되는데, 아편은 금방 갖다가 심으면 1년에 만에 바로 수확이 나와 버리거든요. 중국 아편을 갖다가 이제 인도에 심어가지고 그 아편을 갖고 팔아서 중국인들을 아편쟁이로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빼내면 되겠구나. 들어간 운하를 다시 빼내면. 그래서 아편 장사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중국도 아편이 원래 아편은 중국 거니까 아편이 있었고 먹었어요. 근데 약으로만 먹도록 법이 규정돼 있었다고. 약재로만 쓴다. 약자 유예에 쓰면은 이제 법에 저촉됐는데 막 그냥 항구 근처에서 막 이렇게 싸게 파니까 막 피우고 아편쟁이가 되고 막 그러니까 황제가 이제 금지를 시키고 다시 임칙서를 내보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영국 수입 아편을 바다에 빠뜨리기도 하고 불로 태우기도 하고 엄청나게 양이 많으니까 그게 딱 굳어버리면 물로 잘 해체되기도 어려워요. 불로 태우기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없애버려요. 영국이 이제 그걸 문제 삼아서 전쟁을 일으킨 게 아편 전쟁이죠. 1842년에. 근데 보스턴 차 사건은 1773년인데 이 보스턴 차 사건을 기점으로 차에다가 엄청난 세금을 때린 거예요, 영국이. 영국 정부는 영국 국민에 대해서는 세금을 낮게 때려서 세금을 덜 내게 만들고, 식민지라고 해서 그 10배를 때리니까 자기들도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때리려면 의회에 진출하게 해달라. 대표를 우리가 대의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때 이제 나온 구호가 no tax without representation. 대의 없이, 대표 없이 세금 안 낸다. 그게 이제 구호고, 거기서부터 총격 사건이 나요. 왜냐하면 이게 영국 차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을 보스턴 앞바다에서 다 빠뜨려가지고, 홍차였어. 보스턴 앞바다가 피바다가 돼버린 거야. 빨갛게 몇 개월을 얼마나 많이 빠뜨렸는지. 그 손해가 그만큼 큰 거지. 영국은 결국은 잡아들이려고 총 들고 나를 띄웠고, 그걸 막아내려는 식민지민들은 이제 전투를 벌인 거죠. 그 전투로부터 편드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막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고, 4년 후에, 아니 3년 후에 독립선언문이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지. 미국을 독립시킨 사건이야, 차가. 아편전쟁을 일으킨 사건이고, 사실 그 배후에는 차가 있단 말이야. 중요한 이 세계적 사건을 다 차로부터 설명할 수가 있다. 자, 1723년 17세의 프랭클린은
보스턴에서 필라델피아로 이사했다. 독립 전에 북미 상인과 동방 상인의 직접 접촉은 가능하지 않았다. 17세기 중엽 영국 무역법은 이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북미 식민지가 특히 영국을 통과하지 않는 외국 상품들을 수입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또한 영국 국왕에 의해 인허된 영국 동인도 회사의 더 이른 동방무역 독점권도 이것을 금지했다. 이것은 식민지 미국인들 중 더 부유한 사람들이 동방 상품을 완전히 박탈당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진할 수 없었고 종전 전까지 추진하지 못한 직접 무역이 모국과의 상업관계를 극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것만을 의미했다. 1650년에서 75년간에 영국에서 널리 유포된 차의 수입은 1975년에서 1700년간에 식민지의 차 애호로 인해 더 증가했다. 중국 물건 또는 중국 양식의 물건들은 미국의 도시 상인들의 가정으로 꾸준히 스며들어가기 시작했고 이 도시 가정에서 상인들은 영국 전통의 물건에 의해 능가되는 것을 제외하고 달리 능가될 리 없는 첨단 유행의 고품질 차를 즐겼다. 이 차를 마시면 영혼의 청량음료라고 생각해서 차를 마시면 마치 맑아지는 자기의 정신을 맛보는 대단히 고급스럽게 느꼈어요. 그냥 거친 밥만 먹다가 빵을 아무리 좋게 먹어도 이걸 마시는 느낌에서 노블해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마시면 이게 끊을 수가 없는 거였는가 봐요. 나는 차 맛을 모르거든요. 세계사에 참여할 수도 없는데 저 친구는 저 율로 이런 친구들은 차 맛을 잘 알 거야. 물맛 이런 거. 나는 물이면 되고 아무 물이나 청량은 아무거나 먹으면 되고 막 술? 맛 몰라. 그냥 알코올 들어있어. 설몽 씨는 알아? 술 다 가려 먹어요? 양주? 엄청 비싼 거? 소주나 엄청 비싼 나폴레옹 꼬냑이나 난 구분 잘 못해. 맥주 타는데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런 나 같으면 절대 이 차로 인하여 전쟁은 안 나겠지. 자, 지구 반바퀴를 돌 만큼 멀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온 차, 비단, 도자기, 소장식품과 장신구들이 독립 전후 필라델피아 문화의 일부가 된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동방의 역사, 지도, 동인도의 항로 안내서, 동방항해 기행문 등 인쇄된 저작들과 신호화지리 공예물들이 조금도 놀랄 것 없이 상점마다 질비했다. 결국 필라델피아는 식민지 시기 마렵에 예외적인 세계주의적 중심지이자 영어를 말하는 세계에서 제2 최대 도시로 올라섰다. 중국 벽지를 써서 집을 꾸미는 것은 필라델피아 주민들에게 인기였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놀라운 지적활동의 도시로 알려졌고 대영 제국 안에서 필라델피아는 지적활동에서 런던과 에든버러 다음에 제3위 도시가 되었다. 프랭클린이 중국 문명에 대한 지식에 접근할 기회를 가진 것은 이 필라델피아에서였다. 필라델피아는 북미에서 중국 문화의 센터였던 것이다. 필라델피아 시민들은 서구의 어디에 사는 독자들보다 이 국면의 중국 생활에 관한 더 믿을 만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었다. 프랭클린이 중국 관련 책을 구한 것은 필라델피아에서였다. 1738년 그는 뒤알뒤에 1735년 불어 원판 중국 통사를 구해 공부했다. 중국의 깊은 감명을 이건 4권으로 되어 있는 4권어 책이거든요. 이거 읽으면 거의 완벽하게 중국이 소개되어 있어요. 중국의 학문, 중국의 교육, 중국의 관료제도, 중국의 내각제도, 중국의 종교들, 중국의 지리, 중국의 도시들, 각각 도시들의 특징, 중국의 문예, 중국의 시, 신문들, 소설들 이런 거 다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중국을 이 책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써져 있는 부분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중국 애호가가 되고 말아요. 이 책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중국의 깊은 감명을 이 책은 손에서 먼 게 아니고 구글 때리면 이 책 제목 때리면 그냥 다 떠버려요. 다운받아서
불어 잘하면 읽든지 아니면 더 제너럴 히스토리 오브 차이나라고 영어로 번역됐거든요. 영어 잘하면 그걸 읽든지. 다 네 권으로, 두 개 다 네 권으로 됐어요. 불어나 이거나. 자. 중국의 깊은 감명을 받은 프랭클린은 중국과 미국의 제한된 교통통신 때문에 중국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했다. 자신이 읽은 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는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접촉하려고 애썼다. 중국인들의 생활 습관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전에 중국해로 항해한 적이 있는 우편, 화물 전기선의 선원들과도 접촉했다. 그는 다음에 중국으로 항해를 떠날 트럭스턴이라는 선장으로부터 중국 항해 지식을 얻었다. 그는 심지어 중국을 몸소 방문하려고도 했었다. 그리하여 앞서 시사했듯이 프랭클린은 그의 친구에게 그가 청년이라면 중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 알드리지에 의하면 공자는 18세기 내내 미국에서 잘 알려져 있었다. 여기서 지금 내가 인용하는 책들은 98%, 99%가 미국 사람들이 연구하거나 대부분 아니면은 뭐 5, 6%는 이제 유럽 사람이 연구한 거. 1, 2%만 동양인이 연구한 것을 인용하니까 이미 이 정도 연구는 그 찔벅찔벅 이렇게 조각조각 연구를 해서 그러지 이 미국인들이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내가 더 깊이 더 포괄적으로 파고들고 더 많은 체계화와 또 개념화를 해서 그러지 이들은 이제 공자를 모르니까 놓친 부분도 많고 또 잘못 해석한 부분도 많고 사료의 해석에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내가 바로잡아놓고 많이 그랬는데 내가 종합하는 노력이 80이라면 창의성은 20밖에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이 거의 80%는 거의 작업을 했는데 그거 종합을 하면 또 엄청나게 이제 애를 써야지. 이 사람들은 아무데나 글 써놨으니까 막 그것도 막 200년에 걸쳐 써놔가지고 찾으려면 쉽지 않아요. 자. 이런 분위기에서 일찍이 프랭클린은 공자 경전 발췌 영역서를 입수해 읽은 것이다. 앞서 시사한 대로 그가 공자 번역서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을 처음 입수한 것은 18세 때 런던에서였다. 18세가 되던 1724년 그는 팔머와 와트 인쇄소 직원으로서 돈을 빌려서 인쇄 압착기와 기타 비품들을 사러 11월 5일 영국으로 출항했다. 그의 자서전 인쇄 압착기는 인쇄할 때 꽉 누르는 걸 스크롤을 나사로 돌려가지고 꽉 누르면 되는 그걸 사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얼마 못 찍어내요. 근데 꽉 누르는 그 기계를 가까이 사러 가는 거 보면은 그 기계 부분에서 조금만 이제 어드밴스 진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러 간 것이고 그런데 슐트베르거라는 사람이 시베리아까지 여행한 독일 사람인데 뮌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돌아와서 이제 구술한 것을 받아 써서 이제 필사본이 좀 있고 바로 이제 1450년경에 이제 인쇄본이 나오는데 아니 50년경이 아니라 80년경, 90년경에 인쇄본이 나오는데 그러면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1440년으로부터 상당히 지난 상황이죠. 60년가량이나 90년이면 한 50년가량 지난 상황에 목판본으로 찍어요. 그 다음에 계속 목판본으로 찍혔고 1604년 3년본을 보니까 또 목판본이야. 우드커트.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했다고 할지라도 확산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던 거야. 우선 비쌌어요. 목판본에 비해서 워낙에 비쌌고 또 그 금속활자를 만들려면 그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구할 수 없는 메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이나 이런 건 뭐 전쟁이 나버리면 포신 만드는 데 더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아예 구할 수 없는 시기가 많으니까 말만 금속활자지 금속활자는 그렇게 많은 혁명적인 역할을 못했다는 걸 그 목판본을 보고도 그 얼마나 근데 이 독일 사람 슐트베르거가 돌아와서 쓴 최초로 이제 그 시베리아까지 간 거니까 그걸 사람들이 돌려가서 있는
읽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필사본이 4종류나 있어요. 왜냐면 기록지가 다르니까 필사본이 서로 원버전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어. 그 네 종류로 계속 필사된 거야. 근데 그것도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목판본이 나오고 엄청나게 인기 있는 책이었는데 금속알짜로 못 찍는 거지. 응? 그러니까 구테모르크 금속알짜가 혁명을 일으켰다는 이 태제는 얼마나 사기스러운 건지 바로 이런 한 가지 책만 갖고도 알 수가 있어요. 1603년에까지 목판본으로 읽었다. 그 전에 필사본을 읽다가 필사본을 하는 때가 이미 돌아오는 시점이 이미 금속알짜가 발명돼서 성경책을 찍은 시점이니까 그 사람이 그걸 때가 에? 금속알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발명했어도 뭐 15개 도시로 번졌다. 엄청난 대도시에 로마에 금속알짜 인쇄소 하나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무지하게 비싸. 근데 아까 나온 중국 철학학 공자라는 책, 콤푸스유스 시나룸이라는 책, 필로소푸스, 이 책도 엄청 비쌌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인쇄소에 인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 인쇄소들이 그렇게 돈을 벌기가 어려웠어. 아주 내가 아까 읽은 책에는 극심한 재정난에 늘 다 시달려가지고 금속알짜 인쇄소가 국가나 어디 교회로부터 뭔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너무 비싸니까 이게 비용들이 책을 못 찍을 정도였어. 무슨 개떡이나 혁명이 났겠어. 그래서 자. 그의 자서전을 보면 1725년 내내 런던에 체류하는 동안 다양한 책을 읽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는 그곳에서 알게 된 헌책방 주인을 사귀게 되어 이 헌책방으로부터 책을 빌려 근무 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을 모두 독서에 쏟아부었다. 그는 아마 맨 먼저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을 비롯한 중국에 관련한 철학책이나 중국 문화, 기술 관련 서적들, 그리고 이신론자들을 광범하게 골라 읽었을 것으로 보인다. 프랭클린의 자유와 필연, 쾌락과 고통에 관한 논고. 프랭클린은 런던에서 그는 벌써 자유와 필연, 쾌락과 고통에 관한 논고를 집필하고 100부를 인쇄했다. 그는 몇 부를 친구들에게 주고 나머지를 파쇄했다. 그러나 15쪽 분량의 이 작은 팸플릿 책자는 1733년에 더블린에서 해적판으로 재판되었다. 지금은 오직 두 부만이 의회도서관과 예일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논고는 자연 종교론보다 절대적 무신론에 더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논고는 공자철학의 성선설과 관련된 그의 인생관과 도덕철학, 종교관 형성에 아주 주요하므로 여기서 상론하고자 한다. 이게 최초로 이것을 이제 인쇄소 주인한테 줘가지고 너 이 새끼 이런 거 앞으로 쓰지 마. 무신론자거든. 보니까 주인이 처음으로 판금 나가는 글이야 이게. 그런데 그것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서 100부 찍었으니까 그 영국의 다른 철학자 손에 들어가니까 해적판으로 찍어버린 거야. 그래도 남아있는 거야. 안 그랬으면 이거 다 없어졌지. 하나도 안 남고. 처음으로 이 사람이 무신론자고 전혀 청교도가 아니란 걸 알 수 증명해주는 최초의 20대 논문이라고. 20대 초에. 진리는 도덕의 기초다는 명제를 핵심 주제로 삼은 윌리엄 월러스턴의 진위, 정오와 선악, 시비 문제를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는 유치한 논법을 읽고 근거가 잘 다져진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저 논거를 쓴 것이다. 그가 1779년 11월 정오 문제, 진위 문제와 시비, 도덕적으로 옳고 그런 거, 선악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진선미가 다르듯이. 진과 선이 다르잖아요. 근데 혼동어니까 이걸 깔라고 쓴 것이다 이것이. 그가 1779년 11월 벤저민 본에게 설명해준 이 논고의 요지는 신에 설정된 속성들로부터 운명의 독트린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즉 이것과 같은 모종의 방식으로 세계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신이 무한히 지혜로운 만큼 신은 무엇이 가장 선한지를 알았다는 것, 그리고 무한히 선함으로 신은 성향도 그래야 한다는 것,
무한히 강력하므로 신은 선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만사는 오케이다. 이 논고는 로크, 셰프츠베리, 앤서니 콜린스의 독서 내용의 증류물로만 얘기되지만 실은 공자의 천지조화론과 성선설의 영향이 가장 크다. 그는 이런 명제로 논고를 시작한다. 1. 신, 즉 우주의 조물주라고 불리는 제1운동자가 존재한다고 얘기된다. 2. 신은 전지하고 전선하고 전능하다고 얘기된다. 이 두 명제는 거의 모든 종파와 의견의 사람들에 의해 허용되고 주장된다. 나는 여기서 이 명제들을 허용된 것으로 내 주장의 기초로 정초했다. 그 뒤에 따르는 것은 이 명제들로부터 참되게 도출된 귀결들의 사슬이므로 이 명제들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서 있거나 무너질 것이다. 19세의 나이에 프랭클린은 신의 존재와 본성에 대한 그의 개인 느낌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여기서 그는 다음 논리를 도출한다. 3. 신이 전선하다면 신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 선해야 한다. 4. 신이 전지하다면 신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혜로워야 한다. 이 명제들의 진리는 처음 두 명제와 관련해서 정당하게 명백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무한한 선이 악한 것을 행하거나 무한한 지혜가 지혜롭지 못한 것을 행하는 것은 어떤 상식의 인간에 의해서도 지각되지 않는 너무 현란한 모순이고 이해되자마자 부인된다. 5. 신이 전능하다면 우주 안에서 신의 동의에 반해서 또는 신의 동의 없이 존재하거나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신이 선하기 때문에 신이 동의하는 것은 선해야 한다. 그러므로 악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악은 왜 존재하는가? 는 오랜 세월 하나 물음이었고 많은 식자들이 이 물음에 대한 답에서 속절없이 스스로 당혹하고 독자들을 당혹시켰다. 우리가 악의 명칭을 주는 사실들과 행동들이 둘 다 존재한다는 것은 여기서 고통, 질병, 결핍, 도둑질, 살인 등처럼 부인될 수 없지만 이것들과 같은 것이 실은 우주의 질서 안에서 악병 또는 결함이 아니라는 것은 다음 섹션에서 이 명제와 다음 명제에 의해 증명된다. 진정으로 어떤 것이든 전능자의 의지에 반해서 존재하거나 행해진다고 가정하는 것은 전능자를 전능하지 않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또는 어떤 것, 악의 원인이 전능자보다 더 강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도 방어하지 않을 비일관성이다. 지는 전능하다고 그랬으니까 누구에도 지지 않는데 지는 걸로 말하는 거니까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다. 그리고 그것의 존재에 신이 동의하는 어떤 것이든 또는 어떤 행동이든 선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지혜와 선이라는 신의 두 속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 철학자들은 신이 행하거나 하도록 허용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우주 안에서 행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신이 전능한 만큼 이것은 확실히 참이다. 그러나 행하는 것과 허용하는 것의 이런 구분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추리한다. 신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그것은 신이 그것을 막는 힘이나 의향을 결한 때문이다. 신이 권능을 결했다고 말하는 가운데 우리는 신이 전능하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신이 의행이나 의지를 결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신이 선하지 않거나 행동이 악하지 않기 때문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악은 무한한 선의 본질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모든 악 또는 모든 악의 존재는 신의 전적으로 신이 선하다는 사실과 배치되는 거지. 또 전능하다는 사실도. 전능하다면 전선하고 전능하다면 그런 악이 있을 수 없게 박멸해버리겠죠. 그 힘으로. 자. 전자는 신에 앞서 주어진 선의 속성과 모순되고 그러므로 후자, 행동이 악하지 않다는 것가 참이어야 한다. 프랭클린은 우주 안에서의 악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의 원죄설적 성악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 충돌을 피하려면 신이 선하지 않다는 전자의 명제를 택해 전선하고 전능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신론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신은 전선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지만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을 전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독교 신하고 충돌해 버리죠. 아니 차라리 모순을 안 일으키려면 그냥 신은 없다 하는 게 제일 편하지. 자. 프랭클린의 절대적 성선설 후자 명제는 공자의 천지조화론을 모방한 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설과 상통한다. 아마 신이 지혜로운 목적과 의도를 위해 악한 행동을 하도록 허용한다고 얘기될 것이다. 이런 절대적인 명제를 공자는 하지 않고 공자는 어떻게 말하느냐. 인간은 본성상 선하도록 만들어졌다. 근데 그 본성을 발화시키려면 완전하게 성숙시키려면 인간의 교육 노력이 필요하다. 수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수신 개념이 없으니까 지금 너무 전선 전능 요것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조금만 티끌만 있어도 티끌 하나에 전능하신 신이 무너져 버리지. 티끌 하나의 악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선할 수 있도록 하는 본성적 포텐셜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대로 놔두면 대충 선하게 사는데 완전하게 선하게 살려면 수신을 해야 된다. 수신의 정도에 따라 더 선할 수도 있고 덜 선할 수 있는 이런 차이의 어떤 베리에이션, 변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공자에서. 이게 없는 거야. 에듀케이션 개념, 수신 개념이 빠져버리니까. 퍼펙션 개념. 처음부터 완벽한 게 아니라 임퍼펙션에서 퍼펙션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는 확충이라는 맹자 말대로 화기충이 필요한데 그 화기충은 교육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거든. 자기 수신. 이렇게 이해하면 공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비스듬 같은데 아닐 수 있는 거. 예정조화설이라는 것은 대체로 인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회도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런 능력은 적어도 타고난 거야. 그냥 능력 개발 안 한다고 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노력에 의하면 예정조화설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이라는 개념이 빠져버린 그냥 라이프니츠 예정조화설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지. 완전히 깡리드를 읽어봐라 그러면서. 깡리드는 볼테르가 예정조화설 라이프니츠를 비아냥거리려고 쓴 소설이에요. 깡리드란 말은 캔디드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지? 천진 난 많은 놈이라는 소리예요. 스페인 가봐라 페스트로 얼마나 죽고 있는가 그거 써놨거든. 거기다가 깡리드 소설에. 스페인도 가보고 시커멓게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도 예정조화 그렇게 말하고 있을래? 비아냥거리는 소설이라고요? 아주 얇은 소설이야. 자. 재미도 하나도 없어. 그러나 이 반론은 자기 파괴적이다. 왜냐하면 무한히 선한 신이 지혜로운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도록 놓아두는 것은 무엇이든 선해야 하고 그럼에 의해 선하게 만들어지고 달리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프랭클린은 악에 기초한 세계보다 선에 기반을 둔 세계를 원한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의 부정이다. 그리하여 프랭클린은 신의 의지가 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행동은 내재적으로 선하다는 결론을 도출하려고 든다. 6. 내재적으로라는 말을 만약에 잠재적으로 선하다고 하려고 한다 이런 말로 바꾸놓으면 공자에 좀 더 가까워지지. 인간은 잠재적으로는 다 본성상 선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현재적인 건 아니죠. 노력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수신을 해야 이제 현재적인 완전한 선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6. 피조물이 신에 의해 만들어진다면 피조물은 신에 의존해야 하고 신으로부터 자기의 모든 권능을 받아야 한다. 이런 권능으로는 피조물이 신의 의지와 배치되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은 전능하기 때문이다. 신의 의지와 배치되는 것은 신이 선함으로 선해야 한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선한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명제는 전자의 명제와 많이 동일한 취지이지만 보다 더 특수하다. 그리고 이 명제의 결론은 그만큼 정의롭고 명백하다. 피조물이 그의 동료 피조물에 의해 악이라고 이름 불리는 그리고 당연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행위자에게 마찬가지로 처벌이라고 불릴 일정한 고통을 야기하거나 가져다줄 많은 행동들을 할지라도 이 명제는 그가 그 자체로서 실제로 나쁠 것이나 신에게 기분 나쁠 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그의 나쁜 행동의 고통스러운 귀결이 소위
진정으로 그렇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처벌이나 불행이 아니라는 것은 장차 입증될 것이다. 나는 이것에 의해 도둑질을 부추기거나 옹호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논변을 위한 것일 뿐이고 확실히 어떤 나쁜 결과도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사물의 질서와 경과는 이런 종류의 추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B는 그의 말에 도둑질을 싫어하고 처벌하는 것은 A가 B의 말을 훔치는 것이 그런 만큼 정당하고 필연적이고 진리에 많이 부합되는 것이다. 프랭클린은 말 도둑질이 내재적으로 선할지라도 말 도둑을 처벌하는 것도 선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조물이 이렇게 행동해서 제한되어 있다면 신이 그로 하여금 하도록 시키고 싶은 것들만을 할 수 있고 신이 했으면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기에 피조물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삼가할 자유, 자유의지 또는 권능과 같은 것을 전혀 가질 수 없다. 자유는 종종 방해의 부재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자유의 결과라고 얘기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무거운 물체가 땅으로 낙하하는 것과 동일한 본성의 자유다. 물체는 낙하할 자유를 가졌다. 즉 물체는 그것의 낙하를 방해할 아무것도 만나지 않지만 동시에 추락은 필연화되어 있고 유예되어 남아있을 권능이나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또 다른 견지에서 논변을 취해 말의 상식적 의미에서 자유로운 행위자들이라고 상정하자 인간이 이 거대한 기계, 즉 우주의 일부인 만큼 인간의 정상적 행동은 전제의 정상적 움직임에 필수적이다. 해야 할 것으로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것들 사이에서 그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영향받지 않는 자유와 선택에 있는 만큼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그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든 선택하고 나머지를 거부해도 된다. 우리의 행동이 전지적 섭리에 의해 압도되고 다스려지는 것은 필연적이지 않은가? 자연적 세계 안에서 만물은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규칙적인가? 모든 부분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강구되었는가? 우리는 여기서 조금도 결함을 발견할 수 없다. 단순한 동식물 피조물을 연구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더 조화롭고 아름다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모든 천체들, 별과 행성들은 극도의 지혜로 조절된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체계 안에서보다 도덕의 질서 안에서 받아들여지는데 더 적은 관심을 상정할 수 있는가? 그것은 마치 한 창의적 장인이 신기한 기계나 시계를 조립해서 이것의 많은 복잡한 바퀴들과 동력들을 전체가 가장 정확한 질서와 규칙성으로 움직일 정도의 상호 의존성 속에 집어넣었음에도 이 기계 안에 독립적 자기운동을 부여받고 시계의 전반적 이익을 모르는 몇 개의 다른 바퀴들을 집어넣은 것 같다. 그리고 이것들은 매번 지금과 그때마다 잘못 움직이고 참된 움직임들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수선자에게 지속적 일거리를 만들어줄 것이다. 이것은 그 바퀴들로부터 자기 운동의 동력을 박탈함으로써 그리고 바퀴들을 시계의 규칙적 부분에 대한 의존 속으로 집어넣음으로써 더 잘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8. 피조물들 안에 자유의지 같은 것이 전혀 없다면 피조물에게 잘잘못이 있을 수 없다. 9. 그러므로 모든 개개 피조물이 창조주에 의해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여기서 프랭클린은 인간에게 잘잘못의 자유를 주어 인간의 잘못을 인간 탓으로 돌릴 수 있게 만드는 자유의지론을 운이함으로써 다시 아우구스티누스로 되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칸트도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로 돌아가서 어떤 사회적 책임 부분이 있는 것을 전부 개인의 의지를 잘못 사용한 걸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반동적 신학에 동조하는 게 칸트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어리니까 이거 뭐가 뭔지 몰라서 이제 좀 봐주고 읽어. 하지만 그는 자유와 필연이 합치되는 물체의 낙하 운동과 자연 체계보다 더 많은 관심을 주어야 하는 도덕의 질서의 움직임을 구별하고 도덕적 인간들, 독립적 자기 운동을 부여받고 시계,
우주의 전반적 이익을 모르는 바퀴들로, 아니 매번 잘못 움직이고 참된 움직임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바퀴들로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태제 2의 신의 전지, 전능, 전선을 부정하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 즉 독립적 자기운동의 속성은 신이 시킨 것이다. 만약 이 자기운동이 악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면 태제 3, 신이 전선하다면 신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 선해야 한다는 태제가 부정되는 것이고, 신이 인간의 이 악행을 막지 못한다면 신의 전능이 부정되는 것이고, 인간이 자유의지로 악행을 할 줄 모르고 처벌을 위해 자유의지를 주었다면 신의 전지가 부정된다. 프랭클린은 신의 전능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면서 너희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랬다면은 그 악을 저질러더라도 처벌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면서 네가 악을 저질지 몰랐다 그러면 전지한 다 하는 거 몰랐다는 소리지. 하여간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가. 이런 신개념의 이런 자기 모순성을 가지고 지금 이 22살짜리가 고투를 하는 거지 지금. 자. 프랭클린은 신의 전능과 인간의 자유 간의 신학적 모순을 예리하게 꼬집으며 전통 신학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다. 인간의 자유를 전제하면 전능한 신의 존재는 저절로 부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프랭클린이 아직 아우구스티누스와 칸트가 이용해 먹은 내면적 자유의지, 인간적 욕망을 억압할 수 있는 도덕적 의지의 초월적 능력과 객관적 자유, 외부의 방해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인간이 자기의 욕망과 의지를 발휘할 자유가 본질적으로 다르고, 이 객관적 자유만이 근대적 자유라는 점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다. 만약에 프러시아 국가에서 억압받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칸트의 고국이지, 그 백성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너희들이 그러할 자유로워질 의지도 갖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탓이야 라고 하려고 하는 게 칸트예요.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근데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없도록 딱 감옥에 들어간 거나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뭐 네가 왜 의지를 발휘해서 못 나오는 거야, 그런 이야기나 똑같다고. 법은 지켜야 돼. 그 탈옥하거나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너는 그 자유로워야 돼. 그런 말을 하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스위치 누르면 병정처럼 장난감 병정처럼 움직이도록 프러시아 국민들은 그렇게 교육받고 법에 의해서 통제되어 있는데, 그 프러시아 국가를 처부수라고 하는 말은 못하고 안 하고 칸트가 그런 쪼다 같은 소리만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론의 문제점인 거예요. 인간은 자유의지라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이 무슨 자유의지를 따라 살아. 자기의 자유라고 무슨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사는 게 자유지, 또 다른 자유가 있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지, 욕망을 극복하는 자유가 있냐고. 욕망을 극복할 수 있어 인간이? 밥 먹고 싶은 욕망을 극복할 수 있나? 밥을 먹고 싶은 욕망을 빵을 먹는 걸로 대체할 수는 있어. 근데 배는 채워야 돼. 김밥으로 대체할 수 있고 짜장면으로 대체할 수 있고, 그렇지만 밥통은 채워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라고. 그건 사람이 자유의지로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누르다가 부릉 굶으면 뒤져버리겠지. 응? 인간의 자유란 자기의 의지, 자기 욕망에 따라, 자기의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 자유예요. 그 외에 다른 자유의지를 설정하면 안 된다고. 그건 억압자가 심어놓고 싶은 그 신학적 장치라 이 말이야. 어? 무슨 말 알겠어? 인간의 감정 외에 또 다른 의지는 없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이 의지고 욕망이 의지고, 욕망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의지라는 또 소리야. 그 소리가 그 소리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중시해야 되는 것은 우리 욕망을 실현시키는 것을 가로막는 객관적이고 외적인 방해장치들, 차단장치들을 쳐부숴야지. 그게 제도든 어떤 물리적인 쇠사슬이든 창살이든, 뭐 쇠사슬은 루소가 말했죠. 루소 뭐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도처에서
사슬에 묶여 있다 그랬잖아. 사슬이든 뭐든 다 부셔버려야 된다고 이제 철폐해야 된다는 식으로 가야 근대적 자유를 얻는 것이지 자기 자유 의지 갖고 또 말장난해 갖고 얻는 거 아니란 말이야. 너 감옥에 있어도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자유로운 거야. 그게 근대적 자유야? 감옥을 쳐부숴야지. 감옥을 쳐부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 자유 의지론이라고 그 신학에. 그걸 따르고 있는 놈이 칸트고 이 친구는 지금 벤저민 프랭클린은 칸트와 거의 동시대라고 할 수 있나? 아니네. 칸트보다 또 앞선 사람이네. 앞선 사람인데 이제 여전히 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요걸 하나가 조금 아쉽지, 이 사람 논리 안에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을 독립적 자기운동을 부여받고 시계의 전반적 이익을 모르는 다른 바퀴들로 설정함으로써 신을 잘못 움직이고 참된 움직임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이런 자유운동의 바퀴들을 집어넣은 자기 모순적 존재자로 만들어 놓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의 신은 전능하지도 전지적이지도 않은 신, 따라서 불완전한 신이다. 이 대목에서 프랭클린은 얼마 전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을 구해 읽고 알게 된 새로운 관점, 즉 하늘과 인간이 둘 다 얼마간 불완전하고 인간이 수신을 통해 완벽한 덕성을 갖춰 하늘의 운항을 참찬함으로써 하늘과 인간이 상조한다는 관점을 상기했을지도 모른다. 참찬은 안으로 천재 자연의 운동에 참가하고 도와주는 거. 그걸 참찬이라고 그래. 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유와 필연, 쾌락과 고통에 관한 논구는 프랭클린이 19세 나이에 어느덧 계몽주의자로 성장해서 기독교에 대해 제기한 무신론적 도전이었다. 이런 까닭에 프랭클린의 인쇄소사장 팔머는 그의 상당한 재능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자신이 이 팸플릿의 원칙을 혐오스럽게 느끼고 그를 심각하게 꾸짖었다. 이것을 보면 프랭클린은 유럽의 대표적인 이신론적 개신교였던 피에르 벨처럼 공자를 무신론자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심하게 꾸짖어서 최초로 종교 탄압을 당한 거야. 무신론이 들켜가지고 지금 이 20살을 우리 나이로 20살 때, 네? 20이냐 21살이냐 그때. 자. 그러나 다른 저자인 리옹 출신 의사는 이 팸플릿을 우연히 보고 프랭클린을 크게 주목하며 같은 주제로 긴 대화를 가졌고 그를 꿀벌의 우화의 저자인 맨드빌에게 소개해 주기도 했다. 프랭클린의 최초의 유교적 수신 시도. 이럭저럭 때가 되어 벤저민 프랭클린은 1725년 7월 21일 귀국길에 올라 2개월 20일 만인 10월 11일 필라델피아에 도착했다. 귀국 후에 그는 1729년 10월 3일 이게 필라델 돌아온 이 날짜도 막 또 미국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내가 올바로 잡아놓은 거야 지금. 언제 왔는지 그냥 이때 왔다고 써놓고 저때 왔다고 써놓고 헷갈리게 해놨어. 자. 겨우 23세 나이에 중앙신문 펜실베니아 가제트를 동업자 미어디스와 함께 자기의 고용주 카이머 씨로부터 인수하고 1730년 7월부로 동업자 없는 단독 소유주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1738년 3월 7일부터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을 발췌해 연재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보면 그는 귀국길에 다른 서적들과 함께 아마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도 가지고 왔을 것이다.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을 런던에서 귀국하면서 가지고 왔다고 추정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그가 귀국 직후부터 이 책에 쓰여 있는 대로 자기의 덕성을 갖추기 위해 수신하기 시작했고 1728년 22세에는 그 자신의 수신에 아주 중요한 13개 항의 덕목을 이 책에서 읽은 대로 자신의 도덕적 완벽화를 위해 수립한 사실이다. 일단 그는 귀국하는 선상에서 행위의 계획을 짰다. 왜 이렇게 짤 수 있냐?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막 3개월씩 배를 타야 되니까 거기서 공부도 오고 뭣도 오고 계획도 짜고 연애도 오고 막 타이타닉 선상에서 연애도 오고 막 여자를 위해서 죽어버리고 온갖 짓을 할 수가 있어. 세월이 기니까 항해 기간이. 자.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한다. 아마 저 일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계획일 것이다. 나는 생활 속에서 나의 미래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이 계획을 해상의 선상에서 짰다. 이 계획은 아주 어릴 때 짰으나 노령에까지 아주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 만큼 더욱더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잔존하는 일지 원고 더미에서 이 원고는 끝내 찾을 수 없었다. 이에 프랭클린은 1785년 윌리엄 로울이라는 정치연구학계 동료에게 기억나는 대로 구술해 계획의 전문과 제목들의 복제본을 만들 것을 허용했다. 로울은 1815년 이 자료를 프랭클린을 스케치하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인생이라는 글을 쓰도록 그의 친구 월시에게 넘겨주었다. 월시는 로울이 준 자료의 일부만 인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복제본에 의하면 프랭클린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시작을 짓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쓰고 싶다면 우리는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작품을 위한 정연한 계획과 디자인을 짜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조화의 위험에 처할 것이다. 나는 이것이 인생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나는 생 안에서 정연한 디자인을 결코 고정시킨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은 상이한 장면들의 혼돈된 다양성이 되고 말았다. 나는 지금 새로운 디자인을 시작한다.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상당한 결심을 하게 하고 행동의 모종의 도식을 짜게 하면 나는 모든 면에서 합리적 피조물처럼 살 수 있다. 1. 나는 내가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한동안 극단적으로 검소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 2. 모든 경우에 진리를 말하려고 노력하고 아무에게도 채워줄 수 없을 것 같은 기대를 주지 않고 모든 말과 행동에서 진실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합리적 존재자에게 가장 호감을 주는 훌륭함이다. 3. 내가 손에 잡은 무슨 일이든 근면하게 전념하는 것, 그리고 부자로 갑자기 성장하는 어떤 어리석은 프로젝트에 의해 내 마음을 나의 일로부터 일탈시키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방에 다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 일확천금을 하는 생각을 없애는 거죠. 왜냐하면 근면과 인내는 풍요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4. 나는 어떤 사람에게든 뭐라도, 그리고 심지어 진리의 문제라도 나쁜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오히려 나는 내가 그러니까 어떤 진리의 문제라도 이 말은 너는 진리를 몰라. 너는 이 진리를 몰라서 이 틀렸어. 이런 말 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 사람이 틀렸더라도. 예? 안 해도 되잖아. 뭐 굳이 진리가 밥 먹여주나? 진리가 살인을 자살시키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자. 오히려 나는 내가 타인들에게 돌려져야 하는 것으로 들은 잘못을 모종의 방법으로 용서해주고 적절한 기회에 모든 사람들에게서 내가 아는 모든 선을 말하기로 결심한다. 검소, 근면, 진실, 인내심 등의 소덕은 기독교, 이슬람, 불교 등도 가르치는 바이지만 공자경전에 특히 자주 등장하는 덕목들이다. 그러나 인의 대덕에서 파생된 덕목, 즉 남의 잘못을 들추지 않고 감춰주고 용서해주는 마지막 덕목은 공자에게 고유한 것이다. 자, 무슨 말인지 공자 냄새가 확 나는 말인지 알겠죠? 예.